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고 낮에는 한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에 개최된 2021년 제1회 온라인 세미나는 400분이 넘는 회원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성황리에 마감되었기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두 번째 온라인 세미나는 지진안전상담센터에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준비에 애써주신 안태상 부회장님 이하 지진안전상담센터 임원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내진 성능 설계를 위한 구조 동역학입니다. 본 세미나는 17대 지진안전상담센터 이사인 공주대학교 김두기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우리회 지진안전상담센터 김두기 이사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구조 동역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이번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참여하신 모든 회원분들께 알찬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능 설계를 위한 구조동역학, 그중에서 구조물의 내진 설계를 맡게 된 공주대학교 김두기입니다. 온라인 기술 강의를 하게 해주신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의 내용은 주로 구조동역학 5판에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들은 구조동역학은 지금 현재 유튜브에 모든 강의들이 올라가 있고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들은 구조시스템 연구실에서 다운로딩 받을 수. 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학과 설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구조역학, 재료역학, 응용역학, 여러 가지 역학을 배웁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설계와 도면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실제하고 역학하고 많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학 따로, 설계 따로인데 역학이 기본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것을 기본적으로 상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단순보를 구조물의 전체적인 거동, 빌딩의 전체적인 거동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본적인 감을 잡는 데 있어서 역학이 필요한 거고요. 해석과 실험인데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실험을 다르게 보고, 혹은 많은 사람들이 해석과 실험을 가지고 만능처럼 실제 거동을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해석과 실험 둘 다 부족한 아이템들이고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정확하고 실질적인 값을 낸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해석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도구이고 자료이지 여기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와 평가, 뭐 성능 설계, 성능 평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설계와 평가를 구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제 많은 지금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에 종사하는 분들, 혹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있어가지고 설계와 평가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구분인데, 설계와 평가를 구분 안 하고, 설계란 것은 없는 것을 도면상에 짓는 거고, 평가란 것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모델링에 반영해 가지고 해석에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란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지어지기 전 상태니까 가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평가란 것은 지어진 후니까 가능하면은 실질적인 값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해석과 실험이 사용되긴 하지만은 모델링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설계와 평가는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소프트웨어와 VMB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 어떤 소프트웨어가 좋다 나쁘다, 맞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VMB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히 예를 들어서 원자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냐 하면은 VMB를 거친 소프트웨어입니다. VMB라는 것은 Verification and Validation.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Verification and Validation, 확인과 검증 혹은 검사와 검증이란 단어로 쓰이는데요. 뭐 앞에 I자를 써서 Independent, 독립적인 VMB라고도 합니다. 모든 소프트웨어를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쓰니까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많은 비유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벤츠를 타가지고 벤츠를 타서 벤츠 안에 모든 이제 성능들이 좋은 내비게이터가 있는데 내비게이터를 무조건 따라가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목적지에 도달했는지 제대로 도달했는지 판단하는 것들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엔지니어의 책임이다. 내비게이터를 벤츠의 내비게이터를 탔는데 티코에 혹은 다른 차, 조그만 차, 소형차의 내비게이터를 따라서 간 것하고 결과가 달랐어요. 근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사용자의 몫이다라고 사용자한테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VMB라는 것은 Verification and Validation, 프로그램 개발자의 책임도 있고요. Validation, 사용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것을 Verification이란 것은 항상 그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나가면서 우리가 모델링 했던 것이 맞는지 틀린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개발자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베리피케이션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는 이 방식은 이렇게 검증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밸리데이션이란 것은 어떤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모델에서 나온 결과가 믿을만 하다. 우리가 해석했던 모델링이 릴라이어블하다. 왜냐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다스를 썼든 퍼폼 3D를 썼든 혹은 이탭스를 썼든 간에 야, 이탭스하고 결과가 맞아떨어지니까 믿을만 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델링을 했을 때 이 모델링 한 것이 결과적으로 믿을만 한 것 같아. 좋은 소프트웨어를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 공학적인 사유로 믿을만 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벤츠의 내비게이터를 따라서 갔는데 어떤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이 목적지가 제대로 도착했다라는 것을 운전사가 야, 벤츠의 내비게이터를 좋은 차의 내비게이터를 따라왔으니까 믿을만해. 나 책임 안 져.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착한 위치가 어떤 거기 때문에 미션을 완수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에, 벤츠의 내비게이터는 소프트웨어에 해당되고요. VMB라는 것은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내비게이터를 따라갔는데 내비게이터가 잘못 얘기를 해줘가지고 결과가 잘못 나왔다. 운전자가 이 목적지에 잘못 도착했다라는 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 내비게이터를 따라갔는데 내비게이터에 뭔가 성능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개발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잘못 나온 것은 결국은 뭐 사용자의 책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베리피케이션 하는 확인하는 개발자의 책임과 밸리데이션 모델링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늘 인지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더라도 공학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정역학과 동역학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늘 생각을 하는데 영역을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실험과 해석, 뭐 정역학과 동역학. 야, 너는 역학을 전공했어? 난 설계를 전공했어. 너는 설계 분야에서 일해? 난 평가 분야에서 일해.
난 소프트웨어 개발자야, 난 사용자야. 자꾸 구분하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 밥그릇이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과거의 시대로부터 쭉 봤을 때 아주 오래전에는 철학과 공학이 하나의 분야였었고, 그래서 우리가 닥터 필로소피 철학 박사를 주는 것처럼 정역학에서 학문이 분화돼서 동역학이 나오고, 우리가 뭐 시빌 엔지니어링에서 뭐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 나온 것처럼 정역 과거에 보면은 이것들이 자꾸 시대가 학문이 기술이 변화돼 나가면서 분화돼 나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역학이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정역학이 없는 동역학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정역학이 기본이 돼야지 동역학이 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동역학 너무 어려워서 정역학 정도에서 마무리해. 정역학도 아주 깊은 학문이고 거기에 하나의 가지를 얻는 것이 시간에 따른 변화성을 얻는 것이 동역학입니다. 역학도 아주 어려운 학문인데 역학을 가지고 설계에 적용을 하고 이게 다 동떨어진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역학을 별도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 생각은 정역학을 깊게 하게 되면은 동역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뭐 마찬가지입니다. 에,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엔지니어의 임무인데 동역학 혹은 소프트웨어의 현란함에 자기 판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이 설계보다는 역학으로 들어가고요. 동역학보다는 정역학으로 들어가고 어, 뭐 실험과 해석, 그 기본 해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학자와 엔지니어인데요. 과학은 99.9%의 순도를 가지고도 100%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엔지니어는 60점만 넘으면은 오케이 사인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면은 엔지니어가 이렇게 무딘 칼이냐라고 했을 때 엔지니어는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건설 분야하고 이제 우리가 시빌 엔지니어링,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쭉 변화해 왔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 다른 학문, 고전 역학들, 그 고전 역학으로 달나라에 사람도 보냈는데 고전 역학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역학 분야에 먹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엔지니어는 말이죠. 우리 건설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 재료, 흙 혹은 콘크리트라는 굉장히 기상천외한, 굉장히 이론적으로 다루기가 힘든 재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엔지니어가 특히 건설 분야의 엔지니어가 많은데 엔지니어라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게 굉장히 희귀한 특이한 이게 비균질, 비등방성인 재료를 다룸으로 인해 가지고 과학자들이 굉장히 슈퍼컴퓨터로 이게 결론을 낼 수 없는 야, 한 10년 좀 더 기다려봐. 특히 이제 지진공학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 가지고 지질학자들한테 일을 맡기게 되면은 한 10년 정도 걸릴걸요? 10년 후에 가서 기다려봤습니다. 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10년만. 예, 엔지니어는 지금 현실을 살면서 제한된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60점으로 99.99% 보다는 60점 넘으면은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들로 정확한 판단 100점을 맞으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해석한 결과 혹은 지금 여러 가지 역학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는 100% 고급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전에 그 뉴마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진공학회 전설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후버댐을 짓는 데 있어 가지고 당시 일리노이에서 뉴마크 나이가 한 25살 정도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갖고 가가지고 지금 후버댐 네바다주에 있는데요. 그 내진 설계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지진 많이 다발 지역인데 이 큰 댐을 짓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 이 25살인 뉴마크라는 사람이 단자유도계 동역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에, 스텝인데요. 단자유도계로 내진 설계의 기본 개념을 체크해주고 괜찮다
라고 얘기해 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엔지니어는 아주 고급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 화려함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게 복잡한 것들, 이게 99.9%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얼추 현재 있는 걸로 99.99%는 아니지만은 얼추 60% 이상의 그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 엔지니어입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엔지니어는 그 발전하는 기술 안에서 현란함에 휩쓸리는 것보다 기본에 충실해 가지고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강의는 고민 끝에 내진 설계로 잡았고요. 이 내진 설계는 어, 그 5판 구조동력학의 5판에 나와 있는 내용들 책자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요. 그 책자는 지금 현재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창피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앵무새가 아닌 이상, 새로운 곳에 인간인 이상, AI가 아닌 이상 새로운 창의적인 일에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면은 어, 과거에 있는 것들,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계를, 도구를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창고 문헌을 뭘로 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구조동력학 5판인데요. 5판에서 6장입니다. 6장은 지금 현재 파동 전파, 지진 진동인데요. 파동 전파, 지진의 파동 전파, 그 다음 지진 현상, 그 다음에 입력 지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입력 지진들, 그 다음에 해석과 설계와 평가로 나눠져 있는데요. 시간 이력 해석, 응답 스펙트럼 해석, 그 다음에 근사 지진 해석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밀 지진 해석, 지방 구조물 상호작용, 집안을 고려한 구조물의 해석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6장 8절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 내용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조 내진 설계 파트에서 구조 설계와 내진 설계 차이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일반 사람들, 지금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 혹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미 전문가들한테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진 성능 목표, 설계 집안 운동, 집안의 분류, 뭐 응답 수정 개수 하는데 오늘 시간은 1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앞에서 요 1, 2, 3장 정도 혹은 4절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추가로 이것들 더 보고 싶으시다 이러신 분들은 유튜브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6장 11절까지 현재 유튜브 올려놨고요. 6장 9절에 지진구조물의 지진 해석, 그 다음에 평가로 들어가가지고 내진 성능 평가, 그 다음에 지진 위험도 해석, 빨간색은 추가된 절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돼 있고 관련 동영상 유튜브를 보시려면은 유튜브 현재 구조동력학 그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장 1절에서부터 매절 해가지고 지금 현재 6장 11절까지 올렸습니다. 계속 앞으로 업데이팅 될 예정이고요. 좀 부족하지만은 이게 구조동력학 5판에 맞춰가지고 5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링크를 다 걸어놨기 때문에 PDF에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링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PDF도 이제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챕터별로 있는데 오늘 강의는 6장 8절 내진 설계 파트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6장 8절 내진 설계 파트는 구조동력학 5판 6.8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6.8절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6.8절에 들어가 보면은 내진 설계,
이 자료는 나중에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다운로딩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6.8의 1절 구조 설계와 내진 설계 기본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기너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문가가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하는데 말 그대로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님 일새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가지 바람에 흔들리는 것에 흔들렸다가는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발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돼 가지고 거기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8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래서 요것을 이제 이전 일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우리 이제 건축을 전공하지 구조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만든 강의 자료가 현재의 오늘 발표할 오늘 말씀드릴 1시간 분량의 강의 자료이고 이것이 와 너무 수준이 낮다라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구조 기술사분만 듣는 게 아니라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듣는다면은 기본에서부터 좀 전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력학 그 다음에 역학과 해석과 설계와 소프트웨어 정력학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을 고민 끝에 기본적인 내용을 강의를 때문에 나중에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부족하면은 항상 코멘트를 해주시면은 계속 앞으로 업그레이딩 해 나갔으면 좋겠고 똑같은 내용들을 똑같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긍정으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남는 시간에 새로운 먹거리와 새로운 분야를 찾아 나가는 것이 제 역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에, 뭐 내용이 조금 쉽더라도 그냥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분 남았는데요. 1장, 2장, 3장 다음과 같은 챕터로 구성이 됐습니다. 구조 설계, 내진 설계, 내진 성능 평가. 원래 이 자료는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 파트 1, 내진 설계 파트 2, 내진 설계 파트 3로 되어 있습니다. 내진 설계 파트 1 같은 경우에서는 입력 지진에 관한 걸로서 구조 동력학 체계 6장 1절, 2절, 3절 내용이고요. 그 다음 파트 2는 내진 설계 2라고 해가지고 지금 6장 8절의 내용 파트 3는 집안에 실질적으로 기초가 튼튼하다라고 우리는 가정해서 들어가는데 집안이 구조물에 비해서 충분한 강성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집안이란 것이 콘크리트보다도 강성이 약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액상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3시간 강의 중에서 가운데 파트 2 내진 설계 및 내진 성능 평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번 강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분량인데요. 앞에 시간을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긴 한데 전문가이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하겠습니다. 구조 설계고요. 구조물의 설계란 것은 지금 이렇게 저는 일반적인 그림을 봤습니다. 구조 설계는 구조 설계의 원리, 강도 설계법, 요구와 능력, 우리가 디맨드와 캐패시티, 소요와 역량 이렇게 했는데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1987년도 드라마의 대조영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안시성 전투입니다. 당나라군 20만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고구려군 5천 명이 상대했던 건데요. 이때 이 성을 우리가 설계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당나라 군사는 신라 군사하고 다르고 백제 군사하고 다르고 외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시고 그 다음에
그 고구려가 위치한 공격은 대평원에서 받지만은 성은 뒤에 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만약에 내진 설계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거기 상대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즉 지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 구조물이 설계될 지형적인 지정학적인 위치라든가 지형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입니다. 자, 구조 설계의 원리. 요것은 이제 그 동력학책에 보면 설명이 쭉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조 설계란 것은 이게 페인트 통을 설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겉모습이 2리터이지만 실적으로 담아 보면은 2리터보다 조금 더 많이 담긴다. 겉에는 2리터라고 써 있지만은 그게 우리가 여용력 혹은 안전율이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페인트를 부었을 때 이게 넘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파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그 파괴라는 것이 우리가 정해준 한계를 넘었을 때를 파괴라고 한다. 그래서 파괴라는 것이 꼭 무너지는 것이 파괴는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건 단순보인데요. 단순보 같은 경우에 밖에서 하중 빨간색이 공격해 왔을 때 파란색이 캐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근데 못 견딘 경우에 있어서 균열이 발생하고 뭐 사용 한계를 지나는 거죠. 그리고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가 강도 붕괴 방지 수준 혹은 인명 안전 수준을 넘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emand라는 단어를 쓰고 capacity라는 단어를 영어는 단어는 하나지만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는 각 기준별로 혹은 각 분야별로 demand는 요구 혹은 소요, 뭐 요구 성능이라고도 부르고요. capacity는 능력 혹은 역량 혹은 성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안전부등식이란 걸 쓰게 되는데요. 안전부등식이란 것은 바깥에 있는 하중이 구조물에 우리가 외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디맨드, 바깥에서의 공격이죠. 이것이 구조물에서의 내력으로 변하게 되고 내력이 구조물에 스트레스를 유발해가지고 스트레스와 변형을 유발해가지고 이 변형이 자기가 못 견딜 상태가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압축에 의해서 파괴가 될 수 있고요. 절단에 의해서 파괴가 될 수가 있고 휨에 의해서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내력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런 파괴되는 형상을 봤을 때 아하 이 내력이란 것이 구조물 안에 부재 안에 이러한 내력이란 것이 존재하는구나. 세 가지 힘의 형태로 충력과 전단력과 모멘트의 형태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외력은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구조물 안에 있는 내력은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전단력도 모멘트도 라든가 여러 가지 스캐닝하는 방법으로 이게 정밀하게 추측은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력 안에 숨어 있는 거니까요. 보이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파괴는 부재가 혹은 부품이 파괴가 된다라는 거고요. 부품이 모여가지고 구조물이 되다 보니까 구조물의 안전은 각 부품의 역량과 요구가 역량이 요구보다 크게 됐을 때 안전하다 한다. 그래서 이것을 C와 D를 DCR, C를 분모해 갔을 때 DCRB라고 하고요. 혹은 CDRB라고도 합니다. 뭐 성능 평가라든가 설계에 있어 가지고 분모를 뭐로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모를 C라고 넣으면은 1보다 작는 것이 안전한 거고요. 분모를 D라고 넣으면은 1보다 큰 것이 안전한 것이 되죠. 그리고 구조 설계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설계와 평가를 구분하고요. 구조 설계란 것은 일반적으로 구조물을 가정하고 바깥의 공격과 내부의 역량을 비교해서 역량이 크면은 설계를 확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재를 다시 가정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다. 설계를 해가지고 안전부등식을 비교해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내진 설계란 것은 이 공격이 지진이 돼가지고 지진에 대한 공격, 지진 하중이고요. 내풍 설계란 것은 바람에 대한 설계,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충돌에 대한 설계도 있고 바깥의 하중에 대해서 다 설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 역량이란 것은 여기서는 내진 성능, 내진 역량을 얘기하는 거죠. 두 개를 해서 같은 절차를, 왜냐하면 요 절차라는 것은 설계 절차니까요. 그 평가 절차 같은 경우는 구조물을 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가능하면은 정밀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DCR 비율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보강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단면을 재가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구조 설계는 내진 설계는 구조 설계의 일종이고 설계와 성능 평가는 구분해야 된다입니다. 이것은 이제 많이 쓰는 그건데요. 하중 우리가 콘크리트 분야는 아주 오래전부터 강도 설계법이란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강구조 분야는 뭐 2000년도 초반에서야 이제 강구조 LRFD 설계 기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구조물에 대해서 바깥에 작용하는 하중은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키워줘 가지고 강도 하중 계수, 하중 증가 계수를 사용해서 키워주고요. 자기의 능력은 캐퍼시티, 디맨드는 키워주고 캐퍼시티는 자기의 역량은 겸손하게 낮춰줌으로 인해 가지고 강도 감소 계수 뭐 85%를 낮춰주든지 공칭 강도에다가 설계 강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해주죠. 공칭 하중에다가 하중 계수를 감마 값을 곱해가지고 계수 하중 소요 강도를 해주시 요 두 개를 가지고 안전 부등식을 가지고 다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예. 근데 하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기본 하중 조합에서 가장 기본 하중 조합 중에 기본 하중 조합인 고정 하중의 20%, 활 하중의 60%를 곱해줘가지고 키워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중 계수는 1보다 크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좀 크게 평가하고 내 자신의 능력을 겸손하게 평가해가지고 가능하면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이 설계의 기본 원칙인데 지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하중 계수를 곱해주지 않습니다. 1.0. 왜냐고요? 지진이란 것은 여기에서 파란색 같은 하중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하중입니다. 눈이 내리면 오랫동안 지붕 위에 있고요. 건물에 활하중을 가구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것이 오랫동안 위치하게 되고 오래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고정하중, 자중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구조물이 존속하는 동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하중이라든가 충돌, 이렇게 지진하중, 요 빨간색으로 나타낸 것은 이벤트성 하중입니다. 이벤트란 것은 항상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생일 파티와 같은 사건 하중, 이벤트, 사건이라 부르는데요. 이벤트성입니다. 이벤트성 하중은 얘가 야 우리가 몇 년 만이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이게 재현 주기라 부르는데요. 예수의 재림 주기하고 조금 뭐 같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오랜만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지진의 크기는 이렇게 하중 계수로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현 주기, 리턴 피리어드를 키워줌으로 인해서 500년에서 1000년, 1400년, 뭐 2400년, 4800년 이런 식으로 키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진 하중을 고려를 합니다. 그러면은 몇 년을 쓸 것이냐? 이거는 법에 의해 가지고 규정이 되는 거죠. 자, 지진 하중과 재현 주기. 그래서 지진 하중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진 재해 지도를 사용하고요. 행안부에서 이게 몇 년도죠? 꽤 오래됐는데 벌써 연도가 없네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요. 더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질학자들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시간은 공학자들의 시간하고 다르게 그분들은 사이언티스트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만들고 있고요. 근데 과거에 만들었던 지진 재현 주기 이 지진 우리는 위험도 지도라고 부르는데요. 원래는 이제 외국에서는 재해도 지도라 부르는데 이것을 디지털라이즈 해가지고 KS 맵이란 걸 만들어서 이게
주소를 구글상의 주소를 어떤 걸 치기만 하면은 위도와 경도가 나오고요. 그것에서의 위치에서 해당되는 200년 재현 주기에 해당되는 PG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사이트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딩 받을 수가 있고요. 연구실 홈페이지, 구조 시스템 연구실 홈페이지고요. 요것이 이제 설계, 내진 설계에 그냥 그림으로 하나 나타내는 겁니다. 설계. 그래서 16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조선과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 오사카 성의 비교입니다. 나라마다 적군의 형태가 다르고 지정학적인 위치, 그다음에 주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지만은 서로 형상이 다르고 원래 기능은 외적을 맞는 것이지만은 만든 구조물의 설계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나라는 산등성리에 지었죠. 예, 시안선, 대평원, 산이 없어요, 주위에. 예, 일본은 산이 조금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일본과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성이죠. 시안성, 예, 아주 진짜 유명하죠. 오사카성 아주 유명합니다. 남한산성도 만만치 않게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응답 스펙트럼 하중의 공격인데요. 하중은 이제 지진은 지금 또 부수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뭐 사람이 느끼지도 못하는 지진들도 막 계측하는데요. 그런 지진들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지진이고요. 그 일정 규모 이상인 지진들을 대부분 계측해가지고 형상을 봤더니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70억 인구가 제각기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듯이 지진들도 그렇게 수십만이 지금 또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똑같은 지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돼지라든가 말하고 다른 특성들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 친구는 사람이다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눈이 두 개고, 코가 안 하고, 입이 아니고, 하나고, 두 발로 걷는다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듯이, 지진들도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지진의 형상은 이렇다라고 얘기한 것이 설계 응답 스펙트럼입니다. 이 설계 응답 스펙트럼은 1940년도에 처음으로 큰 엘센트로 지진을 계측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한 30년간을 한 100개 정도, 100개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지진을 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만든 이렇게 그냥 시간 영역상에서 보면은 지진이 너무나 난잡해가지고 도저히 볼 수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스펙트럼, 가로축이 주기 혹은 가로축이 주파수인 축상에서 보면은 그것이 얼추 이러한 형상으로 나타나더라 라고 해가지고 지진의 형상을 지진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만든 것이 설계 응답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에 대해서 이러한 지진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지진에 대해서 설계를 해. 왜냐하면 외적이 얼마큼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것은 누구라도 우리가 가르쳐 줘야지.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가 설계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성을 지으면은 나중에 50만에 지었는데 60만 대군이 쳐들어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일단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규로 이렇게 지진의 크기를 정해줍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지진의 크기가 다르고 원래 구조물마다 왜 다르단 말이냐 해가지고 2018년에 내진 설계 일반에서 공통 기준이 만들어지셨듯이 2017년에 만들어졌네요. 공통 기준이 만들어졌듯이 나라마다 다 지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도 이제 연구실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짬이 나는 동안 계속 업그레이딩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요즘 짬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의 설계는 예전 같은 설계는 무조건 크게 단단하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직경이 큰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강성이 굉장히 강성이란 것은 우리가 하중과 변이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게 강성이란 것은 요 기울기를 얘기하고요. 강도란 것은 얼마큼 버티느냐라고 해서 최대 버팅길 수 있는 어, 거기 스트레스 하중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성이란 것은 얼마큼 늘어날 수 있느냐
항복점에서 얼마큼 늘어날 수 있느냐. 연성이 크면 클수록 이게 거기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이 큽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땅을 통해 가지고 지진 에너지가 구조물로 들어오게 되고요. 구조물로 들어왔을 때 그 지진 에너지가 대부분 솟아내는 것은 구조물이 흔들림으로 인해 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솟아이 된단 말이죠. 누군가 대신 떨어주게 된다면은, 대신 흔들어 준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TMD라든가 혹은 감쇄기를 통해 가지고 대신 그 에너지를 솟아내주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조물이 그 에너지를 다 받아서 결국은 에너지가 솟아낼 때까지 계속 흔들려야 됩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얼마큼 받아줄 수 있느냐? 아예 구조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받아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면진, 지진 격리, 베이스 아이솔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왜냐하면 베이스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그 장치를 통해 가지고 지진 밑바닥으로 들어오는 지진의 한 80% 정도가 반사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원래 구조물에 면진 장치가 없었으면 100%가 다 들어왔어야 되는데 20%만이 면진 장치가 있는 경우에 구조물로 삽입이 된다는 얘기죠. 들어오고 20%만 구조물이 흔들어주면 됩니다. 이 정도 흔들어주는 것 가지고는 탄성 영역 내에서 흔들어줄 수 있고요. 그런데 큰 지진이 다 들어와 버렸다. 100% 면진 장치 없어서 다 들어와 버렸다면 그 지진을 결국은 어떻게든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흔들어서 소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탄성 영역 조금만 흔들려서는 그 지진을 소산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많이 흔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연성이란 것은 유연성을 얘기하고요. 유연성이 작은 구조물인 경우는 많이 흔들어주게 되면은 스트레칭 하다가 뼈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파열될 수가 있어요. 유연하지 않으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유연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물들은 대부분 유연성이 이렇게 크게 흔들려도 이게 크게 흔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위의 구조물 같은 경우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흔들고 난 다음에 가랭이가 찢어진 격이죠. 그래서 현대 구조물들은 위 그림과 같지 않고 아래 그림처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고 동력학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나중에 결국은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더 중요한데 좋은 소프트웨어니까 좋은 결과, 바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것은 진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한테 책을 잡힐 얘기들입니다. 야, 뭐 이거는 너희들 사용자의 책임이야. 근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VMB라는 것은 베리피케이션은 개발자가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고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 사용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개의 겹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해결해야 될 영역이지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구조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거기 인도의 구조물인데요. 조족식으로 벽체가 상당히 두꺼운데 강성은 클지 몰라도 연성이 약하기 때문에 갑자기 우르르 취성 파기가 된 거고요. 요것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에 나왔던 그것을 그림을 제가 동영상으로 연결해서 만들었는데요. 두 개의 허리띠를 어떻게 조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연성이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 저는 주로 이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장미란을 설명합니다. 장미란이 자기보다도 더 큰 무게를 들었을 때 기둥과 같은 거죠. 엄청난 무게를 들고 있는데 장미란의 허리를 보면은 항상 허리띠를 차고 있습니다. 그 허리띠는 장미란의 허리가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허리띠를 제대로 잠궈야 된다. 갈고리 135도 얘기가 나오듯이 그 다음에 허리띠가 장미란의 허리를 받아줄 수 있을 만큼 단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허리띠에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제대로 겉에 옷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허리띠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다. 만약 허리띠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허리띠를 바깥에다 채워줘야 된다. 화장을 했다고 해가지고 구조물이 튼튼한 것은 아니다. 내부가 튼튼해야지 좋다. 두 개의 기둥은 겉모습은 똑같지만은 내부의 허리띠를 누가 얼마큼 조여줬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연성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건물하고 오른쪽 건물 이렇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나와 있긴 한데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왼쪽 건물은 고전식 건물이고요. 오른쪽 건물은 현대식 건물입니다. 고전식 건물은 워낙 뚱뚱해가지고 동적인 현상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구조물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움직이고 우리가 이게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것의 법칙은 무상, 일정한 형상을 가진 것은 없다. 계속 변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는 큰 교량이 차량 하중, 바람, 지진에 의해서 흔들린 걸 나타내는데요. 근데 이런 움직이는 것도 상대적인 겁니다. 기계 쪽에서 총알이 날아와가지고 순간 하는 것을 동력학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정역학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얘가 떨리는 것에 비하면은 얘가 정역학인 거죠. 이게 항상 정역학과 동력학, 뭐 시간에 따라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결국은 우리가 누가 맞고 그르고의 얘기가 아니라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고 한데 우리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얼추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 하에서 지금 판단을 통해 가지고 한 60점 이상 되는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엔지니어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했고 2장에서 내신 설계입니다. 구조 설계의 일부죠. 공격하는 하중이 지진인 경우입니다. 지진에 인내하도록 짓는 것을 seismic design, earthquake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seismic design이라고 합니다. 보면 내진 설계의 철학과 성능에 대해서 하고 구조물의 형태, 그 다음 지진 해석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중 성능에 대해서 하기 시작했고 예전에서는 큰 지진에 천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한 지진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게 붕괴 방지 수준 혹은 인명 안전 수준, 장기 복구 수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요것도 한번 체크하고 작은 지진에 대해서도 뭐 기능 수행이 되는지 뭐 전력이 나가는지 아니면은 뭐 균열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중 성능으로 체크하게 됐고 그 성능 한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각각 뭐 기능 수행 수준, 즉시 복구, 뭐 장기 복구 이런 수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엇보다도 1차적인 그거는 인명 안전,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설계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도 중요해졌다. 건물은 날아가도 된다.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상하지 않으면 좋겠다. 건물은 날아가도 좋다. 그 안에 있는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구조물별로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한계 조건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중 한계들 사용 중에서 혹은 큰 지진 하에서 작은 지진 하에서 이런 다중 성능을 만족할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좋은 구조물이란 것은 좋은 형상을 갖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맛있게 생겼네 하면 진짜로 맛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좋은 형상이란 것은 이제 부자 안에서 응력의 흐름이 있는데 응력의 흐름이 이제 원활한 거. 구조물의 지지는 밑에서부터 흔들지만은 이게 구조물이 밑에가 고정됐다고 보면은 위에가 흔들리는 구조물의 상부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상부에서 흔들리는 에너지들이 잘 해서 집안으로 잘 전달돼서 흘러나갈 수 있게 만드는 좋은 구조입니다. 좋은 구조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교통의 병목 현상하고 비슷하죠.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가 항상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조 시스템, 내진 설계에 쓰이는 구조 시스템은 크게 6가지가 있고요. 피마 2010에 나왔던 것이고 이게 베어링 월, 그 다음에 골조 형식, 그 다음 이중 골조 형식 이런 이중 시스템
내력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진 성능에서 중요한 특징들은 체크해야 될 것은 일단은 기초가 안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중 흐름이 원활해야 되고 뭐 갑자기 병목 현상이 생긴다든가 병목 현상이 생기면은 응력 집중 같은 것이 발생하니까요. 응력 집중이 발생하게 되면 얘가 스트레스를 자기 한계치가 초과하면은 스트레스 폭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강성과 강도,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정형성,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여용력, 어디가 부서져도 다른 데가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연성과 강인성. 강인성이란 것은 덕틸리티, 유연성이란 것은 주로 이제 구조물의 유연성을 나타내고요. 터프니스란 것은 부재의 인성, 강인성, 자랐을 때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느냐라는 것을 쭉 늘어지는 것들이 보통 강인하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러기드니스, 강인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밑에 시그마하고 입실론, 응력과 변형률 간의 관계, 하중과 변이 간의 관계에 나타내는 요 면적이 에너지 흡수 능력이고, 에너지 흡수 능력이 클수록 일반적으로 강인성이 크고 유연성이 크다입니다. 다음 구조물은 이제 나쁜 형상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이 지진이 이제 밑에서 흔들어주긴 하지만 위에 관성력으로 작용하죠. 관성력으로 작용된 하중이 밑에서 쭉 흘러와서 집 안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기에서 보면 그라운드 케이블처럼 접지해가지고 그 전기가 집 안으로 다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는 도중에 요게 병목 현상이 생긴 거죠. 병목 현상. 여기가 큰 길이 있다가 조그만 길, 가느다란 다리일수록 조그만 길이고 그 병목 현상이 생기는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파괴가 발생합니다. 제가 해석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학하는 사람들이 느끼지만은 이제 잘 얘기 못하는, 막 말하지 못하는 사항들인데 이제 저는 제 판단대로 제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에서 안 나왔다 그래서 거기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들은 구조동력학 책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되고요. 나중에 PDF, 오판이 나오고 난 후에 PDF를 어떠한 형상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의 그 비정형성, 평면도를 봤을 때 비정형성, 뭐 지나치게 길거나 삐죽 튀어나왔거나 가운데가 비었거나 형상이 특이하게 생긴 걸 가지고 비정형성이라고 합니다. 비정형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왼다리와 오른다리가 같은 거기 강성을 가져야지 균형을 잘 잡는데 오른다리만 굉장히 힘이 세고 왼다리는 허약하다 그러면은 unstable, 안정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평면 엘리베이션, 인면도를 봤을 때, 측면도를 봤을 때의 비정형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왼쪽보다 오른쪽이 다리가 기니까 학다리잖아요. 왼쪽에. 그래서 같은 지진이 왔을 때 견뎌주는데 얘는 같은 지진이 왔을 때 전체적인 변이는 같진 모르지만은 1층에 발이 약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약하게 무너진다. 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밀었어요. 그러면 넘어지기 쉽다는 얘기죠. 물동이에 물이 안 차 있는 경우는 자기가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데 물동이에 물이 차 있는 경우에 누가 옆에서 밀면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리에 뭔가를 무거운 걸 들고 있을 때는 거기 불안정하다. 그래서 구조물의 형태, 나쁜 구조물이란 어떤 것이냐. 나쁜 구조물이란 없지만은 나쁜 구조물일수록 의사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나쁜 구조물, 어려운 병일수록 그 의사가 그것을 고치면 고치실수록 실력이 느는 거죠. 그래서 비정형 구조물에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하면은 일반 정형 구조물보다 내진 설계의 기술들이라든가 실력들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뭐 고급 기술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 해석 방법이란 뭐냐라고 했는데요. 지진 해석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구조물마다
이게 그래서 진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단할 때 요즘은 이제 여러 계측기를 많이 설치하는데요. 계측기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는 것은 이 구조물의 심장 박동수를 재는 겁니다. 심장 박동수. 그런데 심장 박동수를 재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뭐 얼굴만 보고 뭐 멀리서도 제가 병 걸렸다 하는 그런 신의 경지가 아닌 이상 우리가 보통 귀로서 들을 수 있는 맥박이라든가 심장 박동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센서를 통해 가지고 심장 박동수를 재개시하고 그 센서를 통하면은 우리가 얕은 진동수도 거기 진폭도 크게 확대될 수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생물이든 혹은 미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간에 각자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것들, 죽은 것들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심장 박동수를 가지고 있다. 네. 근데 그 심장 박동수가 구조물, 건물도 심장 박동수를 갖고 있고 우리가 40층 이상인 경우 한 7초,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층당 0.1초라고 굉장히 룰 오브 썸에 근사적으로 체크를 했을 때 10에서 20층이면 1에서 2초, 뭐 4층이면 0.5초, 그 다음에 캐비넷 같은 경우에 있어서 왜냐하면 캐비넷이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했을 때 캐비넷 안에 발전소 구조물 같은 경우 캐비넷 안에 전자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비넷이 실질적으로 구조물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오작동과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구조적인 안전성만 평가하는데 기능적인 성능 면에서의 그, 그 작은 지진이 왔을 때뭐 전선 간의 채터링 이렇게 접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간섭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구조하는 사람들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물론 설계할 때의 모델링하고 성능 평가를 할 때의 모델링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 설명에 대해서 이제 구조 동역학 책에도 잘 나와 있고 거기 기존 구조물, 건물의 내진 성능 평가의 설명 부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평가에 사용되는 구조물의 모델링은 이미 많은 것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설치가 된 상태에서 현실을 반영하는 설계가 돼야 되는 거고 모델링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설계에 사용하는 모델링은 우리는 뼈대만 우리가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장식을 할지 잘 모르잖아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장식을 하고 보강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얼추 굉장히 보수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구조물을 모델링하는 거죠. 하지만은 설계에 사용했던 구조 해석하고 평가에 사용했던 구조 해석하고 서로 간의 결과를 갖고 왔을 때 우리는 엔지니어는 누가 더 잘 맞다라는 것보다 결론적으로 이 해석이란 것은 실험이란 것은 뭐 2층짜리 실험을 하든 뭐 하든 우리가 판단을 내려주는 보조적인 수단이란 얘기죠. 근데 보조적인 수단에서 야 얼추 이 정도면 얼마 나왔어야 돼라고 특히 설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아직 지어지지 않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평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실질적인 진동수를 계측할 수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은데요.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은 우리가 센서를 통해 가지고 계측을 하고 그것을 증폭을 시켰을 때 구조물의 심장 박동수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은 모델링하고 난 다음 1차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은 구조물의 심장 박동수. 심장 박동수가 1보다 건물 같은 경우 1보다 크니까 보통 주기로 나타내고요. 1보다 작은 경우 예를 들어서 캐비넷 같은 경우에 0.05초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들은 1보다 작은 수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0.05초라고 얘기하지 않고 0.05초분의 1 다른 얘기를 하면 20Hz라고 합니다. 보통 1보다 큰 수로 사람들이 나타내는 걸 원하니까 그래서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헤르츠로 주파수 혹은 프리퀀시 진동도라고 나타내고요. 이런 같은 경우는 1보다 큰 구조물의 주기 같은 경우에서는 피리어드, 주기로 나타내게 됩니다. 밑에 왼쪽 하단에 있는 이 그림은 지금 키스텍이 아니죠. 지금 칼리스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교량, 좀 장대교량인 경우에
이게 몇 년에 걸쳐 가지고 2010년에서 2014년 4년 동안에 이 친구의 진동수를 쟀습니다. 맥박수 진동수를 쟀는데요. 경우에서는 센서가 고장나서 못 쟀는 경우도 있고요. 보면은 이 친구의 진동수는 0.42Hz 이게 나와 있네요. GIS 0.42Hz에서 일정할 것 같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을 타네요. 그 다음에 진동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쭉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겨우 4년인데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도 어떠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낮과 밤 이렇게 자자한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산 징후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 친구가 어디가 아픈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전문가의 판단이고요. 일단은 모델링을 마쳤을 때 모델링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동적 모델링은 고유 진동수, 고유 주기로 체크를 한다. 근데 고유 진동수와 주기란 것은 우리가 질량과 강성의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만 맞으면 얼추 맞는데요. 일반적으로 질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 맞춥니다. 이게 대부분 오차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강성 같은 경우에서 특히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탄성 계수를 어떻게 쓰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역학의 근본은 정역학이라 그랬잖아요. 비탄성, 비선형 해석의 기본은 선형 탄성 해석입니다. 선형 탄성 해석에서 평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진 해석 방법은 지금 현재 ASC7 2016년도판 KBC 2016년도판에 나온 일반적인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등가 정적 해석법, 그다음 동적 해석법 중은 두 개 이제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 시간 이력 해석법. 그래서 과거에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정적 해석법에서 동적 해석법으로, 선형 해석법에서 비선형 해석법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은 과거에 이렇게 정적 해석법만으로도 우리가 60점 이상의 그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정적 해석만으로도 많은 것을 제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석은 판단을 내리기 위한 보조수단일 뿐이지 그거를 뭐 전체적으로 믿어가지고 신봉해가지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르는 것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실무자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60점 이상 보통은 이제 엔지니어의 판단 기준은 시험의 판단 기준은 60점이고요. 엔지니어의 판단 기준은 고급 기술자의 판단 기준은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80점 정도 됩니다. 근데 80점에서 요거를 고급 기술을 써가지고 그 점수를 조금 더 높이는 데는 훨씬 더 고급 기술과 시간과 비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적 해석에 비해서 동적 해석의 선형 해석에 비해서 비탄성 해석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뭐뭐뭐 하지만은 결국은 이런 것들에 현혹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것만 가지고도 80점은 맞출 수 있었는데 85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정신을 잃어 가지고 여기에만 너무 집중을 해 가지고 이게 80점을 한 70점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동적인 해석은 정적인 해석의 기본 근간이 있어야지 동적인 해석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동역학은 정역학이 근간이 돼야 되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첫 번째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감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변이가 나오고 이 정도 부재력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얼추 이 정도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맞는데요 라고 해가지고 이건 틀린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도 한 80% 이상의 정확도를 뽑을 수가 있고 그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술이 발달하면 아마도 95점까지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95점 이상으로 뭐 100점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거는 과학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같이 굉장히 난해한 재료를 가지고 건설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 세상에서 도대체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도전은 해야겠죠. 하지만은 이러한 콘크리트 재료, 집안이라는 재료를 다루기 위해서 뭐 재료공학과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이언스 하시는 분하고 같이 연합했을 때 과연 뭐 기술 1% 1점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고가 필요할까, 기술이 필요할까, 그리고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우리가 기본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정적인 하중에서 나오는 것에 보면은 건물의 중량 곱하기 이게 중량 곱하기 우리가 관성력이 기본이 되니까요. 관성력이란 것은 뉴턴이 관성력 F 이퀄 ma라는 수식을 정리하면서부터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그 A라는 것에 해당되는 응답계수, 요게 동적인 현상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걸 제대로 쓰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80점 가량은 정적인 방법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동적인 방법보다 더 정확한 건 아닌데 이것은 80점을 얻을 수 있는데 동적인 방법을 잘못 쓰게 되면은 70점, 60점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반적으로 반응 수정 개수, C값을 구하는데 가속도 개수, C가 이게 굉장히 그게 감각적인 숫자죠. 시스템 전체에 주어지는 거. R하고 M 개수의 M이랑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R은 시스템이고 M은 부재. 예, 그래서 건물의 주기도 꼭 들어가죠. 중요한 것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집안의 성질, 그 다음에 구조물의 중요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940년이죠. 이것도 40년에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엘센트로 지진도 45년에 개측했나요? 40년에 개측했나?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이게 바깥에 있는 하중과 이게 물론 이게 무너진 것은 플로터 현상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나중에 결론이 내렸는데 이게 처음에 에, 이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게 왜 무너졌을까라고 조사단에 들어갔을 때 그 조사단에 뭐 그 당시에 대가가 끼어 있었나 봅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야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거는 공진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공진이 이게 뭐 수십 년 동안 그 대가가 얘기했으니까 틀린 말이 아니겠지. 근데 인간이 내린 판단은 틀릴 수가 있고 나중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어찌되었든 이 하중의 특성하고 구조물의 특성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뭐 어느 정도 크게 증폭돼 가지고 응답이 증폭돼 가지고 무너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동적인 현상은 정적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한 우리가 64km/h의 풍속에 무너졌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설계된 것은 한 180km/h의 시속 180 인 바람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는데 시속 60km에 무너져 버린 거죠. 왜냐고요? 구조물의 동적인 특성이 하중하고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증폭됐기 때문이죠. 이게 공진 현상하고 좀 다른 것은 공진은 구조물에 이게 무한대로 증폭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적인 현상에 의해서 다이나믹 증폭 계수, 동적 증폭 계수에 의해서 몇 배 증폭한다. 감쇄가 적을 경우에 몇 배 증폭한다라는 이런 몇 배라는 게 딱 한정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그 증폭돼서 흔들리지만은 이 같은 경우는 계속 증폭되는 것이 커졌습니다. 계속 더 커지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특히 바람 같은 경우도 동적인 현상인데 이런 현상을 이제 예전에는 CFD 전산 유체 동력학 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또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뭐 실험도 하나의 툴인데요. 그걸로 어떻게 다 그렇게 스몰 스케일로 어떻게 다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음 세대, 다음 기술 돌파를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이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바람과 지진의 성질은 다르다. 달라가지고 바람의 성질은 보통 이제 헤르츠로 나타내 0.01헤르츠, 0.1초, 혹은 바람 주기로 나타냈으면 10초 이상이 바람의 주기고요. 지진은 주기가 1초 미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헤르츠로 나타내는 1에서 10헤르츠 사이에 대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위에 있는 건물들 그래서
두 개의 특성이 하중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물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더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이 건물 같은 경우에서는 바람이 더 중요해.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진이 더 중요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이 건물은 너무 높아가지고 지진보다는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클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건물의 생긴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특이한 거동들 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동들이 지진들하고 맞아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이게 엄청나게 정밀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엔지니어가 계속 판단을 통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많은 계측기들이 많은 구조물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계측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측 자료들을 활용해 가지고 기술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시스템이 선순환 체계가 구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조물의 진동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제가 많이 쓰는 건데요. 이거 다 구조동력학 책 안에 링크를 다 걸어뒀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링크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걸려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잘 보면은 이제 뭐 왼쪽에는 진동대 실험이고 진동이 요 밑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죠. 진동이 전파되는 것이 전파되지 않잖아요. 손으로 꽉 잡고 있는데도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바닥면은. 하지만은 어떻게 진동이 전파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자기하고 맞는 진동들이 있구나. 위에 질량은 같은데 길이가 길어진 거 보니까 길이가 길어지면은 일반적으로 이 강성이 작아지니까요. 거기 주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거는 이제 자기 맞는 단자유도계라고 하는데요. 단자유도계에 따라서 여기 스위핑 테스트, 스윕이란 것은 거기 빗자루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진동수를 높여가면서 쫙 흔들어 봤더니 자기한테 맞는 데서 크게 진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동영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딩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구조물의 특성인데요. 구조물은 이게 같은 선인데요. 이게 선을 가지고 이렇게 뭐를 보냐라고 했을 때 이 선을 양쪽에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익사이터 이게 흔들어졌습니다. 27.4Hz만큼 흔들어졌을 때 얘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드입니다. 두 번째 모드는 고정단이 한 단, 두 단, 세 단 이렇게 27.1초에 27번 떨어지면은 요게 떨어지면 이런 형상으로 떨립니다. 가운데 점에서는 변동이 없죠. 그래서 이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드 형상이라고 부르고 다른 데서는 스탠딩 웨이브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 거기 파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동파가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 갔다 양쪽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흘러가지 못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집안이라든가 이런 걸로 풀려져 있다 그러면은 이게 진동이 밑으로 새 나가겠죠. 새 나가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안을 고려했을 때 그 응답은 줄어듭니다. 파동이 새 나가니까. 그래서 요것이 이제 진동수를 바꿔가면서 했을 때 여러 모드 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 봐볼까요? 자, 13.7Hz입니다. 스탠딩 웨이브죠. 13.7Hz로 한쪽에 익사이터 가진을 시켜줬습니다. 27.4, 41.1 이건 13.7Hz입니다. 양쪽에서 첫 번째 모드로 떨리고 있는 거죠. 이건 스트링 이런 파인데 구조물은 달라요. 원리가 구조물이든 살아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량을 가진 것들은 특성이 기본 원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두 번째 모드입니다. 그죠? 가운데 점이 지금 멈춰 있죠? 이렇게 세 번째 모드입니다. 하나, 둘, 이걸 가지고 노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진동을 잰다고 했을 때 여기다 계측기를 올려놓으면 이 진동 모드는 절대 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상을 재고자 할 때는 계측기를 흩어 놓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첫 번째 고유 진동수 계측을 통해 가지고
이 구조물을 제대로 모델링했는지, 이 구조물이 안전한지 혹은 병에 걸렸는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계측해야 될 것은 계측기를 흩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모드 형상을 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측기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전보다는 성능이 훨씬 좋아졌지만은 포인트를 하도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거기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예를 들어 포인트가 하나뿐이 없다라는 것은 코끼리 뒷다리 만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장님이 한 점을 가지고 코끼리의 형상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 점을 만지다 보면은 코끼리의 형상이 얼추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구나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은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카메라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잔 움직임도 정밀하게, 왜냐하면 카메라 정밀도가 높아지니까요. 균열도 계측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계측기는 나날이 갈수록 싸지고 성능이 좋아집니다. IoT처럼 사물 인터넷처럼. 그죠? 그러니까 여러 지점을 이렇게 더 68.5Hz의 다섯 번째 모드인데요. 여러 지점을 잡아, 다섯 번째 모드니까 6개 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지점이죠. 6개 지점을 잡아줬으니까 진폭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진폭은 저차 진동수에서 대부분 그 변이를 대부분 커버합니다. 예.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100Hz 미만, 100Hz도 엄청 큰 거죠. 50Hz 미만 너무 커요. 보통 10Hz 미만이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모드는 뭐 진폭이 굉장히 작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는 뇌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여러 개의 모드들이 합쳐가지고 실질적인 건물에 고동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친구가 오는 건 느릿느릿하게 움직이죠. 이 친구는 되게 빨리 움직이다. 가볍잖아요. 그죠? 보면은 쌀랑쌀랑 총총총 한데, 이거는 충충충충 늦게 움직여죠. 이 맥박수가 구조물에 조금 전에 봤을 때 진동대 위에 올려놓은 구조물에 요놈이 움직이는 맥박수는 좀 전에 키 큰 놈의 맥박수와 비슷하고, 요놈은 작은 구조물의 맥박수와 비슷합니다.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 세 번째 모드를 이렇게 봤는데,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앞에 봤을 때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 세 번째 모드,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 친구가 떨리는 맥박수, 이 친구가 떨리는 맥박수, 얘 친구가 떨리는 맥박수가 여기서 봤을 때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 세 번째 모드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자유도를 잘하게 되면은, 거기서 기본 개념을 얻게 되면은 다자유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성능 평가입니다. 사이스믹, 내지널 사이스믹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성능, 퍼포먼스, 이벨리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밑에 포항 지진 17년 11월 15일에 크리스탈 거기 빌라 같아요. 해서 발생했던 크리스탈 빌라의 내부 철근들 다 보이고 있고, 허리띠 잘 안 묶은 거, 아니면 너무 얇은 허리띠 묶은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진 성능 평가 대 대입 수능 평가, 왜 이렇게 써놨냐 하면은, 설계는 오케이 NG의 게임이지만은 성능 평가는 60점 미만 돼서 NG가 낮지만은, NG에 대해서 어느 과목이 떨어져서 모자라서 NG가 낮다 해서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내진 성능 평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블라인더로 yes or no의 게임이 아니라, 점수가 나와가지고 너 59점인데 1점이 어디에서 올리면은 되겠어? 라고 하는 대입 수능 평가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설계보다는 고급된 개념이죠. 그래서 내진 성능과 성능 평가 절차 등을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구조 동력학 책의 6점 10절을 보시면 됩니다. 6점 10절을 보고 동영상 강의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반
예전에 사양 설계, 규정 중심 설계라고도 하고 사양 설계, 프리스크립티브 디자인, 그래서 하중 기반 설계고 지금은 성능 기반은 변이 기반 설계라고도 하고 비선형 비탄성 설계이다 라고 해서 구조 설계법이 KBS 2016에 거기 설명되어 있는 것. 그 다음 성능 설계법이란 어떤 성능들, 성능이란 것은 안전 성능, 사용 성능, 내구 성능, 뭐 친환경 성능 이러한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큰 지진이 점점 재현 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큰 지진이죠. 그래서 붕괴 방지 수준 우리나라는 2400년,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475년, 2500년에 가깝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2400년과 2500년의 차이가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구조동력학 책에 유튜브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확률론적인 접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진이 발생할 확률과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무너질 확률이 사실은 확률론적인 접근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생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35.2%인데 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할 확률은 1.02%.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이제 얼추 요거는 이제 1000년인데 뭐 설명은 1000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물의 해설서에 보면 구조물의 성능이 충분히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3분의 1을 곱해줘 가지고 거기에 견딜 수 있게 한다라는 설명이 돼 있긴 하지만은 설계는 급격하게 변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기술적인 충격이 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경제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설계가 혹은 이 기술이 현재 사회에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개발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기준을 받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럴 만한 절차는 못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지진에 대해서는 기기들이 그대로 작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등급은 우리가 내진 특등급, 내진 1등급, 내진 2등급 그리고 각각 우리가 공통 기준에서는 50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험도 계수를 각각 곱해줬죠. 예. 그리고 이게 뭐 왜 500년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99년이죠. 거기 2010, 요 이전에 나왔던 내진 설계 연구 2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 UBC 유니폼 빌딩 코드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당시에는 500년 기준이었고 그 다음에 계속 1000년, 2500년 기준으로 미국 기준이 재현 주기가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먼 기간을 예측할 수 있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아, 뭐 우리 내진 설계 연구 2에서 보면 500년을 그 당시에는 500년 기준을 했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일관성 있게 그냥 잡아온 것 같고요. 현재 2017년 공통 적용 상황에도 500년을 기준을 했고 건축 구조 기준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제 생각인데 아마도 뭐 고개는 끄덕끄덕 거릴 수 있지만은 이걸 증명해 보여라고 하면은 제가 안 되는 거죠. VMV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성능 목표란 것은 각각 성능 기준들이 있고 지진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데 속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중요한 구조물인 경우에 덜 중요한 구조물인 경우에 에너지 흡수 능력이 혹은 하중 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능 기준은 서로 중요한 구조물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구조물이 같을 수는 있지만은 에너지 흡수 능력은 서로 지진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더 큰 지진을 견딜 수 있고 예, 뭐 작은 지진 뭐 이렇게 요 밑에 에너지 흡수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조물의 지금 성능들을 또 각각 작은 지진에 대해서 큰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걸로 나타내느냐라고 하는데요. 어, 이게 정적인 현상이죠. 그냥 푸시오버를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이게 동적인 현상이랑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데 동적인 현상하고 정적인 현상은 실질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적인 현상에서 동적인 현상을 옛날에는 동적인 현상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없었으니까 그 무딘 돋보기로서 얼추 이렇게 생겼구나 예측을 해 나간 거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거기 굉장히 높은 빌딩도 지었고 장대 교량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정밀한 현미경이 개발됐다고 해가지고 그 현미경으로 물건을 보다가 이게 글로벌한 그렇게 시야를 잃어버리면은 오히려 그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전체적인 건물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항상 이렇게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나무만 정밀하게 봤다가 큰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개념은 정적인 것에서 항상 판단하기가 더 쉬우니까요. 출발해야 됩니다. 이거는 설계와 성능 평가의 차이점이고요. 우리가 내준 설계가 합격과 불합격이냐, 뭐 수능이 합격과 불합격이냐라고 해서 하는데 여기는 수능 점수가 몇 점이냐. 그래서 부족한 교과목을 보강해라. 보충해야지 나중에 성능이 올라가서 60점 이상 합격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와 평가는 훨씬 더 다르고 설계는 없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러프하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도 되지만은 평가에서는 가능한 정밀하게 모델링을 해야 된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델링을 한데 실험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을 지금 차량 충돌 실험인데요. 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뭐 이게 실사를 모델링 하는데 얼마큼 정확하게 하느냐. 근데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실험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거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센서를 많이 설치했다고 할지라도. 근데 해석을 통해서는 우리가 뭐, 응력 분포라든가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석이 맞느냐 아니면 실험이 맞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제일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쓰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 이걸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이렇게 정밀하게 모델링했으니까 맞을 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엔지니어의 거기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뉴질랜드에서 발생했던 크라이스트 처치 지진의 그 파인 골드 빌딩이 붕괴됐는 것을 이렇게 모사한 건데요. 거의 얼추 비슷하게 모사한다라는 걸 보여주지. 그리고 이렇게 얼추 근사하게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이건 설계 단계가 아니고 평가 단계에서 실질적인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결국은 시뮬레이션이 계속 발달해가지고 실제 구조물과 쌍둥이를 디지털상에 만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고 그 디지털 트윈하고 실제 구조물하고 연계돼서 막 서로 연계돼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 사이버 피직스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나가야겠죠. 센서가 많이 발달하고 계측 데이터가 많이 쌓여가고 그럴 경우엔 우리가 경험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이라든가 우리의 예측하는 정도에서 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적인 현상으로 동적인 것을 거기 얼추 근사적으로 실질적인 구조물은 이렇게 막 흔들리겠죠, 다양하게. 하지만은 이렇게 정적인 걸로 나타냄으로 인해 가지고 얼추 요 정도 변이는 견딜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서부터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80% 정도는 예측을 해왔습니다. 그 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90%, 95%, 100%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엔지니어가 아니니까요.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정밀 해석을 통해 가지고 정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정적인 해석을 통해서 80% 정도의 정도. 만약에 그게 조금 더 불확실하다 그러면은 안전계수라든가 혹은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는 팩터들을 넣음으로 이래 가지고 성능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능평가, 성능점을 찾아내는 건데요. 성능점을 찾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적인 현상으로도 동적인 지진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현상은 동적인 현상이지만은 정적인
방법을 가지고 동적인 형상, 지진 시 최대 발생하는 변이와 혹은 전단력을 유추할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게 되면요. 동적인 현상, 동적으로 해석한 결과하고 이렇게 성능점을 사용했던 결과랑 얼추 제대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얼추 비슷한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ATC 방법을 써가지고 막 했는데 그다음 뭐 피마 방법을 써가지고 반복해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동적인 해석을 해야지 정확한 값을 볼 수 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정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실수가 적은, 왜냐하면 동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은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결과가 들쑥날쑥입니다. 어떤 지진을 사용하느냐, 들쑥날쑥인데요. 일반적으로 무딘 방법으로 갈수록, 정적인 방법으로 갈수록 그 결과의 변동폭이 적습니다. 예, 고급 해석으로 갈수록 변동폭이 커요.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문가가 아니면은 마구 사용했을 때는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교량에서는 DCR, 이건 건물이군요. 지금 칼리스 2019년도 판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2021년도 판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DCR, 요거는 교량, 기존 구조물 가로치고 교량에 대한 것들, 조금 서로 간에 영양 스펙트럼을 쓰는 방법이 약간 다르죠. 다르긴 한데 기본 개념들 자체가 정적인 현상으로 이 친구의 구조물의 최대 변이값이 얼마인가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적인 현상을 찾아내는 방법이 영양 스펙트럼 외에도 우리가 뭐 ASE 41, 17 혹은 피마 356 혹은 거기 칼리스에서 나왔던 어, 기존 구조물 내진 성능 평가 요령에도 보면은 이렇게 변이계수법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변이계수법은 이게 얼추 이 방법으로도 근사하게 80점까지 뽑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은 C0, C1, C2, SA, G 값을 제대로 값을 집어넣었을 경우에 한해서. 예. 그래서 정적인 방법으로 예전에는 계산척을 가지고도 우리가 계산척 자러하는 계산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달나라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스포컴으로도 달나라에 사람을 못 보낸다면은 어떤 기술의 차이인가? 더 중요한 것은 엔지니어로서의 판단이 더 중요하고, 엔지니어로서의 판단을 내는 데 있어서 계산기라든가 주위 것들은 좋은 도구이고,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네, 동영상을 찍는데 자꾸 끊깁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이런 개수들을 얼만큼 제대로 쓰느냐. 그러니까 전문가 같은 경우, 고수 같은 경우 이 정도의 값은 이 정도 값을 써야 돼 라고 얼추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경험이 좀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값을 써야 되는지 모르고 뭐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준에서 나온 값들을 그대로 써주면은 오답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엔지니어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오랜 전통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선배 엔지니어가 후배 엔지니어한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책에 있는 지식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진 경험들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진 성능 평가의 MDS법, R팩타, 반응 수정 계수하고 차이점은 부재별로 평가를 하고, R팩타는 시스템별로 평가하고, 이 같은 경우에 변형 지배 거동, 이게 바뀌었죠. 힘 지배 거동인데요.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은 지금 참조 자료가 2011년도 판으로 돼 있네요. 그대로 뭐 입니다. 그래서 M 팩터는 부재에 대해서 강도를 증가시켜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변형 지배의 거동인 경우에, 예. 그 다음에 내진 성능 보관과 절차, 평가와 절차는 일반적으로 단계로 나눴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단계별로 우리가 비선형성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3자 전문가가 체크를 해줘야 된다. 체크를 해주는 것은 도와주기 위함이지 뭐 트집을 잡으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하철 들어가서 제가 작년
벌써 2019년 11월이네요. 11월이네요. 그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보강 말 많았던 서울교통공사의 내진 성능 보강 FRP 패널로 감싸고 난 다음에 다시 석고로 화재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게 지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업그레이딩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수술용 칼을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1차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1차 검진, 2차 검진, 3차 검진 병이 있는 것처럼 판단되면 조금 더 정밀한 평가를 하듯이 일반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를 할 수 있게 했다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했던 것이라서 일반적으로 내진이란 것은 거기 적용 대상과 적용 방법에 따라 다르고 설계와 평가는 구분되어야 되고 우리가 평가와 보강이란 것도 구분되어야 되지만은 평가는 설계에 비해서 고급 기술이 도입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가가 높다. 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단가를 많이 쳐주지 않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의사는 왜 돈을 많이 받아야 되나요? 변호사는 왜 돈을 많이 받아야 되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을 얘기하는데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어우러져 있는 세상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기술이 영혼에 해당된다면은 보이는 것은 육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영혼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많이 지금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 좋은 차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차에서 있는 내비게이터를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될 뿐이지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책임 회피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강의가 여기까지이고요. 조금 두서없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강의 자료가 일반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조 기술자들한테는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에 충실한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기본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고 조금 더 깊고 복잡한 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딩 될 수 있고 앞으로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해주시면은 힘이 닿는 한, 여력이 닿는 한 저도 노력해 가지고 함께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